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기 침체 국면에 걸맞는 투자 의사결정, 현금을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 그리고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직까지는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이니까 그래서 현금을 제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 옛날에는 뭐 100만 원만 내도 됐는데 200만 원을 내라니까 구매 의사가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굳이 이런 구간에 내가 집 사야 될까? 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더 심합니다. 네. 매달 나오셔서 이제 저희에게 경제 교육 해주고 계신데 이번에 또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요 책 내셨어요. 요건 네. 이제 신간은 아니고 네. 개정판인 신간인 건데 맞아요. 요 책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FOMC, 그다음에 지금 미국 국가 뭐 부도 위기 예.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텐데 그 전에 요 책의 핵심 메시지만 짧게, 어차피 계속 이야기 나눌 테니까. 네네. 메시지는 경제에 여러분 입문하셔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거시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경제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신문 읽어보는데 신문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 그대로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경알못 여러분들이 처음 경제를 어떻게 입문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준비한 책입니다. 예, 이렇게 입문하면 된다. 금리도 어렵고 환율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먼저 시작하면, 최근 1년 동안 이제 실장님께서 작년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경제도 참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 부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혹은 뭐 1시간 내내 우리 인터뷰하면서 경기 침체 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맘때부터 23년은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시는 분이 경제 위기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또 경기 침체 온다고 말씀드렸지만 누차 강조하지만 작년에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다. 그래서 23년은 주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나 박스권에 갇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근데 역시 경기 침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제 위기 온다고 이해하시거나 또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주가 침체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지만 주식 투자하실 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경제의 언어를 여러분 익숙하게 가져가셔야 된다.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주가 침체 전혀 다른 용어들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자, 그걸 명확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이 역성장은요 1930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숫자예요. 이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 경험했죠. 그리고 22년부터 이렇게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23년에 더 강하게 둔화되죠. 이런 국면,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국면을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봤을 때 21년 10월, 22년 1월, 23년 1월 종전에 봤을 때보다 IMF는 경제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계속 하향 조정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L자형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 우리는 L자로 점점점 꺼져 들어가고 있다. 속상한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가 여러분도 체감하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 은행이 파산이 일고 있다든가 미국이 국가부도 상황에 국가부도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매우 강한 경기 침체 영향 요인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전개되고 뭐 신흥국도 부실해지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잖아요. 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다. 높아진 고금리에 기업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소비자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말씀드리고, 우리 김작가 TV에 왔으니까 처음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CIC? 예, CEIC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고요.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제가 PMI 지수, 그러니까 PMI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서는 제조업 PMI니까 제조업 경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세계적으로 보나, 유로존을 보나, 한국을 보나, 미국을 보나, 보시면 21년 4월부터 보시면 우하향하죠. 특히 이 제조업 PMI 지수를 여러분 분석하실 때는 50이라는 기준선을 놓고 그걸 밑도는지를 봐야 되는데 밑돌면서 하향하죠. 이게 이 위에서 떨어지는 구간을 굳이 따지면 둔화 국면, 그리고 50을 밑으로 하회하면서까지 떨어지는 국면, 이것을 침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고 그 기울기를 보시면 더 강한 모습이 좀 전개돼요. 더군다나 지금
4월 달 있는 또 5월, 4월, 5월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보세요. 은행들의 연쇄 파산이나 인수라든가 그리고 국가부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기준금리는 인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에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더 강한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상황이고, 와 있는 상황을 아마도 3분기쯤에 사후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GDP 지표가 이제 분기별 GDP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지표가 3분기가 돼야 2분기 지표를 받아들여요. 속보치라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로부터 한 달, 예를 들어 7월 말쯤에나 2분기 지표를 봐요. 그러니까 그때 판단하면 늦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표나 전망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해 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경기 침체라고 지금 들어와 있다고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할까요? 사후적으로 하는 건가요, 원래? 원래 경기 침체의 그 정의가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 분분한데, 가장 많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계신 그 경기 침체가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찍을 때, 이게 가장 범용화된 경기 침체의 정의예요. 근데 저는 그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전문가마다 사용하는 그 정의, 채택하는 정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경기 침체 국면을 저는 정의할 때 잠재 성장률의 기준을 합니다. 소위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보시는 것처럼 평년 성장률이 3.5%예요. 특별한 거대한 외재적 변수가 없을 때 세계 경제는 3.5%씩 성장해요. 이게 잠재 성장률에 준해요. 근데 그것을 밑돌기 시작할 때 둔화하고요. 그 즈음. 그리고 그것을 많이 밑돌 때 침체 국면으로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조금 이따 한국 경제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한국 경제 또한 경기 침체는 당연히 직면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때 먼저 선행지표, 가장 범용화된 선행지표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바로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이 두 가지 지표는 소비자, 가계의 소비 행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 기업의 투자 의지에 대한 선행지표 각각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죠. 그러니까 22년 10월쯤에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더 꺾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이 말이죠, 신규 사업을 할까? 이 사업 진출할까? 이런 걸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잣대가 뭘까요? 금리? 그 금리예요. 대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사업이 다 대출을 끼고 하고, 그걸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집 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갖고 있어요. 10억짜리 집 사고 싶을까요? 15억짜리 사고 싶을까요? 15억. 그래요. 그럼 나머지를 뭘로 감당하죠? 대출.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높으면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 의지가 꺾이는.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뭐 휴대폰 만들어서 판매하고 뭐 이런 거 볼펜 만들어서, 이거 볼펜 새로운 볼펜 하나 만들어 볼까? 그게 신규 투자인데, 그 신규 투자할 때 금리가 높으면 대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할 때 이거 만들어가지고 팔아봐야 3% 버는데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 5%예요. 이 사업 하려고 할까요? 안 해요. 이 고금리 역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 의지가 꺾이고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를 더 만들 요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해주죠. 그러면 그 실적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0월에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 경험했고 20년의 팬데믹, 그리고 회복되는 듯 했다가 다시 꺾여 들어가죠. 그래서 1.9%로 전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략 10월부터 한 7개월 정도, 반년 정도 이상 지났잖아요. 지금은 그 반년 동안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요인들이 등장했죠. 예를 들면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가기로 했는데 한 4시간 걸릴 걸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사고가 있다거나 뭐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혼잡이 있다거나,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6시간 걸릴 것 같아 라고 알려줘야죠. 7시간 걸릴 것 같아. 그 만날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게 낫잖아요. 그게 경제 전망에 유사해요. 보시는 것처럼 1.9가 아니라 1.4로 낮춰 잡았어요. 근데 이것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10월에 제가 1.9%를 전망했을 때 그 이후에 11월 달에 KDI가 1.8%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1.7%로 전망했다가 2월 들어서 또 하향 조정해서 1.6%,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12월에 1.6%, IMF가 가장 최근이죠. 4월 달에 1.5%. 그러니까 기관을 떠나서 근래 전망하면 할수록 다 하향 조정하는 모습. IMF만 가지고 말씀드려도요. 종전에 IMF가 10월 달에 한국 경제를 2.0% 정도로, 그러다가 1.7%로 낮춰잡고 1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1.5%또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IMF가 맞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1.9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성장률이든 이 전망치가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한국 경제가 놓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제가 누차 강조해드렸는데 우리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1960년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역성장할 때가 주로 위기예요. 자, 1980년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 위기 왔었어요. 첫 번째, 98년 IMF 외환 위기 역성장 보이시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역성장은 면했어요. 그러나 역성장 빼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경제 위기라고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2008년,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역성장. 근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1.5%가 가장 낮아요. 근데 1.5든 1.6이든 1.7이든 상관없이 이 숫자가 4번의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아요. 이러고도 경제 위기는 아닌데 경제 위기 4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 그러면 이런 성장률을 가지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것에 동의하시면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이거 그레이트 리셋 2023년 경제 전망은 김강수 실장님 이제 도소명이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냥 김강수 실장이라 적어놓지 그러셨어요. 그게 그거죠. 저의 전망은 이제 항상 책을 통해 하니까. 경제 KD와의 전망.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IMF와 어깨를 함께하는 우리 실장님. 그러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근데 1980년 오일 쇼크, 1998년에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에 코로나. 경제 위기가 코로나 이전에 한 20년에 한 번 온 것 같고, 코로나 때는 예상치 못한 걸로 인해서 한 12년 정도 있다 온 것 같고, 한 10에서 한 20년 사이 한 번쯤 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0년 주기설 뭐 이걸 말씀하시는데 사후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후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근데 10년 위기설이라는 게 뭐 근거를 찾자면,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요.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를 인상해요.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10년 주기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런 위기에 직면한 여건이 보시면 팬데믹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했고, 전쟁이 등장했고, 그죠? 예상하지 못하는 외재적 변수도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10년 주기설, 그러니까 그래서 설이죠. 10년 주기론이 아니라 이론으로 정립은 안 됐죠. 아주 중요한 차이네요. 론이 아니라 설이죠. 론이라는 것은 모두가 혹은 뭐 그 영역의 대가들이, 학자들이 인정한 거고, 인정받지 못한 것을 이제 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참조만 하실 뿐 그것을 맹신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지만. 자, 그리고 이전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고 하셨는데, 자, 그런 상황인가요? 네, 맞아요. 일단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인데, 근데 경제 위기의 영역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는 다른 나라한테 빚을 못 갚을 때 생기는 게 외환 위기예요. 금융 위기는 자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나타나는 게 위기예요. 팬데믹 경제 위기는 외환 위기도 아니고 금융 위기도 아니에요. 실물 경제에 거대한 충격이 왔던 거예요. 성격이 다 달라요. 어쨌든 그런 위기랑은 좀 다르다. V자로 충격은 아니다. 위기를 4번을 경험했는데 4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른 경기 침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기 침체 중에 가장 강한 경기 침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숫자적으로도 맞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그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 3가지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경제의 3대 주체. 그러니까 우리는 3대 주체 중에 하나이거나 둘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은 가계이면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봉급을 받고 계시다. 혹은 정부의 공무원이다. 뭐 그러면 2가지.
주부분이시다. 그럼 가게만 되죠. 그래서 3대 주체가 모두 어려워진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왜? 고금리의 역습을 받고 소득이 쪼그라들어요. 그거 설명드릴 거예요, 이따가. 기업들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가게도 어렵고 기업도 어려우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지겠죠. 당연히 어려죠. 왜냐하면 세수가 없어요. 세수가 없는데 지출할 건 더 많아요. 경제 위기나 침체 국면에서는 경기 부양적으로 써야 될 재정 지출이 많아요. 그러면서 지출할 땐 많은데 세수는 없으니까 법인세 없고 소비세 없고 주택이 거래되면서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도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국가부도 상황에 미국이 내몰린 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난해진다고 했는데 모두가 가난해진다. 네. 근데 이제 가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명목소득 이게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그래도 계속 늘어줘요. 높아지고 있네요. 팬데믹 때 어려웠으니까. 네. 그러나 이 값은 늘지 몰라도 여전히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 값과 여러분의 평균 소득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가구당 우리나라의 가구 평균 소득이 대략 39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나마 늘거나 줄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실질 소득으로 전환하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이 격차가 이때는 같이 붙어 다녔는데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벌어지죠. 여전히 고물가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7%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7%나 지난해보다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득이 같은 39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39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보다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23년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낀다. 소득액 절대액은 그대로 유지될지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소득이 줄지 않을지라도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줄지 않을지라도 상대적으로 가난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한 가지는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치인데요. 먼저 이 실선만 보십시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가 4.0, 하반기가 3.1, 23년 한 해 물가 상승률을 3.6%로 전망합니다. 3.56%. 그리고 성장률을 보면 23년 상반기가 1.1, 하반기가 2.0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이에요. 도합하면 1.6% 정도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상반기, 지금이죠. 지금 경제는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았고요. 2%라는 목표 물가를 훨씬 상회하는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성장세는 1.1%로 정말 최악으로 꺾여 들어가니까 특히 지금 23년 중반에는 말 그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는 놓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고물가와 함께 저성장을 만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실질적으로 처음 경험하는데 그게 23년 지금입니다.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 성격이 같은 경기 침체라도 레벨이 강하고 그리고 고물가와 함께 찾아오는 경기 침체니까 그래서 어렵다. 더 어려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 성장률이 원래는 점선이에요. 한국은행이 22년 11월에 이 점선처럼 전망했는데 그마저도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화되진 않은 거죠. IMF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는 뭐 2.1%, 2.0%, 1.7% 이렇게 전망하다 1.5로 낮춰 잡았으니까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가혹해진 거죠. 그렇게 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올라서 명목 소득이 이제 저기 있는데 실제 소득 훨씬 낮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가계분들은 옛날보다 가난해졌다고 느낄 텐데 네. 이게 지금 다음 달과 뭐 그 다음 달에 바로 해결 가능한 뭐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럼 개인들은 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이 중첩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 하나가 바로 이자예요. 이자. 이자. 근데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되지만
시중금리는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동결될 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니까. 그런데 시중금리가 떨어질지라도 여러분의 이자 상환 부담은 갑자기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규 취급액 기준의 금리와 기존 잔액 기준의 금리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의 변동금리 대출 받으실 때 조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리밸런싱 돼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이 금리, 시중금리를 반영시키는 변동금리가 바로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잔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돼요. 근데 21년에 그리고 22년 상반기 초에 그때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자 상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가중되니까 월급을 받는데 이자 나갈 돈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같은 월급으로 나머지 월급으로 이자 내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물건을 살려 보니까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이게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그냥 이 경기 침체 국면을 이해하고, 경기 침체 국면에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면 경기 침체 국면에 걸맞는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여전히 높은 금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금을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 그리고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이따 제가 부동산 시장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이니까 그래서 현금을 제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덜컥 우리 동네 집값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내 집 마련해야지 하는 의사결정보다는 집값이 조금 더 조정되는 국면을 지켜보시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현금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주가야 물론 22년 10월이 저점이고 반등하지만 박스권에 갇힌다고 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에도 주가가 버텨주거나 실적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그런 산업에 투자하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특히 여러분이 지키는 투자 유형이라고 한다면, 안전 추구형이라고 하신다면 정말 23년 지금 같은 경우는 지키는 투자가 적절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같은 시기는 현금을 지키고, 그리고 그 현금 캐시했어야지 나중에 한 번 더 집값이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도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이 잘못 판단하시게, 이제 부동산 좀 이따 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집값이 0.3%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라는 의사결정보다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다음 주도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오늘 사야 됩니까? 다다음 주에 사야 됩니까? 다다음 주가 그러니까 그 제일 떨어지는 좋죠. 국면에는 계속 매수 시점을 미뤄야 되니까, 그래서 현금을 많이 장전하셨다가 이게 플러스로 반등하는 지점이 온다면 그 지점의 매수 기회를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은행 파산이나 금융 불안 사태가 굉장히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상황이고 이게 뭐 금융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건지.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의 금융 불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게 뱅크 디파짓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그들의 은행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수천 개 있을 것 수천 개, 같아요. 수천 개. 수천 개. 4,800여. 약 5,000개라고 하시면 좋아요. 중소형은행이 워낙 많으니까. 엄청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 5,000개 정도의 은행 중에 25대 상위 라지뱅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은행, 대형 은행. 그리고 나머지 은행을 이제 아더뱅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약간 겸손한 표현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라지스트 뱅크라고 한다면 뭐 스몰 뱅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약간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나머지 그 밖의 은행들. 근데 보시는 것처럼 3월 달 들어서 뱅크 디파짓이 쭉 빠집니다. 그죠? 특히 3월 달에 특히 여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라든가 시그니처 뱅크라든가 몇몇 은행들이 파산 혹은 인수되다 보니까 그것에 불안해서 작은 은행들로부터 디파짓이 쫙 빠져요. 디파짓이 빠질 때 일부는 어디로 갈까요? 대형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돈 빼서 대형 은행에게다가 계좌 틀고 돈을 넣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가 3월 말쯤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빠져요. 대형 은행들로부터도 돈이 빠져요. 디파짓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슬로우 뱅크런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점점점 불안하니까 이거 은행에 돈 둘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빠집니다. 이런 은행 파산 사태를 좀 정리해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5,000개 미국 은행 중에 16위였고요.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큰 은행이에요. 작은 은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14위입니다. 그거보다도 큽니다. 거의 비슷한 급이네요. 비슷한 금액으로 급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얘를 JP 모건 체이스가 사준 거예요. 인수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부실해질 때 이런 대형 은행이 사줘요. 그러니까 파산하거나 부실해진 은행을 대형 이런 은행들이 사줄 겁니다. 이런 은행들이 사주라고 뭐 누가 압박을 가할까요? 정부가 옐렌이 압박을 가할 거예요. 딜을 칠 겁니다. 사줘라. 대신 너네한테 뭐 이런 거 규제 완화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래면서 사줘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행들이 그 부실을 떠안죠. 부실을 떠안는다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하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축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떠안을 때보다 떠안지 않을 상황하고 비교해 보세요. 떠안을 때 아무래도 좀 부실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할 가능성은 높겠죠. 그게 금융부실 상황인 거예요. 금융불안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련의 이 은행이 왜 파산했는지를 좀 정의해 보면 좋아요. 정리해 보면 두 가지라고 좀 요약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 중간에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 저축자로부터 돈을 받아요. 돈을 받을 때 뭐 하죠? 저축금리로 이자를 주죠. 이자를 줘가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받은 돈을 가지고 혹은 중앙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는 거예요. 중앙은행한테 돈 받을 땐 뭐를 줄까요? 기준금리. 기준금리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줄 이자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저축금리도 동달아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자금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요. 마치 뭐 이런 커피 만드는 회사가 커피 빈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폭이 줄어들듯이 이 은행들도 마진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은행이 돈을 조달했다가 자금을 마련해서 그 다음 뭐 할까요?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겠죠. 빌려주는 게 뭡니까? 대출이죠. 대출. 그 우리나라는 주로 대출 사업 매진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은행들은 조금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투자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도 비슷해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대략 한 900조 가량의 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운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미국 채권에도 투자하고 한국 주식, 한국 채권에도 투자하고 여러 간접 투자도 하고 다양한 투자를 합니다. 그게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900조를 뭐 30%는 얼마 어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부는 대출해주고 일부는 저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몇몇 미국 은행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국채 상황을 한번 보면 금리가 이렇게 저렴했을 때 2020년에 금리가 저렴했을 때 국채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올라갔죠. 그럼 국채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예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가격이 높을 때 사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국채의 성격이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손해볼 일 없어요. 그걸 뭐예요? 지금 현재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실현 손실을 중인 거예요. 그러나 만기까지 보유하면 그 손실 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채권을 발행한 그것을 산 만큼 뭐 이자를 받거나 하면 돼요. 근데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왜? 고금리 상황에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했던 돈을 빼가야 되죠. 슬로우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융부실까지 일어나니까 뱅크런이 더 일어나요. 그럼 미실현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은행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실현시켜가면서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가면서까지 돈을 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행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안 그러면 파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2년 이후에 이 은행들이 증권 투자를 했는데 국채든 뭐든 증권 투자를 했는데 미실현 손실이 이만큼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 중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상태예요. 근데 뱅크런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돈 달라고 할수록 실현시켜요. 미실현 손실을 realize, unrealized 한 loses를 realize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죠, 은행이.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래서 파산한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인수죠. 파산이나 인수나 비슷한 개념이죠. 왜 그랬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emand deposit 줄어들어요. 그런데 계속 빌려달라는 수요는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데 이자라는 관점에서 interest expense는 지출해야 될 이자예요. 저축할 사람. 중앙은행부터 돈을 빌린다고 할게요.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자본 조달 받을 때도 지출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꾸 돈 빼가니까
저축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케팅? 더 많은 마케팅이든 더 많은 금리를 제공해 준다고 해야 저축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은행들이 경쟁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돈을 자기 은행에 두기 위해서 저축 금리를 높여 잡아요. 그러니까 저축 금리가 높아지니까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지출이 많아져요. 대신 인터레스트 인컴도 늘겠죠. 왜냐하면 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가니까 늘지만 어디가 더 올라가요? 얘가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순이자가 어떻게 돼요? 이게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이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은행들이 파산하고 인수되고 두 가지. 그러니까 증권 투자도 손실인 거고 대출 사업도 손실인 거고 손실이 자꾸 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이니까 은행 파산의 배경이 이렇다라고 보면 아직 고금리 문제가 해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금융부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겁니까? 아니죠. 이 금융부실의 여파가 계속 전개될 소지는 많겠죠. 특히나 대형은행과 중소은행 중에 이런 일종의 뱅크는 더 한 가지 강조하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기존의 세 개의 은행들이 인수합병 됐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어떤 그 은행 자체에 골마있던 부분이 터진 거라고 본다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뱅크데믹 현상에 따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은행의 부실이 전이되다 보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전이된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직도 전이될 여지는 있죠. 충분히 있고 특히 어떤 은행들로부터 은행 부실이 더 집중될까요? 작은 은행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상위 은행들 말고요. 그 밑에 있는 20대 은행 말고요. 대략 한 3,000대가 안 되는 은행들, 지방 중소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소위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고요. 지금 뱅크런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은행들이 그 부실을 어떻게 돼요? 떠 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실이 전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되는 과정이고 이것을 이제 재정적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더 파산할 수 있는 은행들은 더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네요. 저는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추가적으로 파산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파산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좀 짚어보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일단 우리나라도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죠. 비유하면 거의 비슷해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어요. 이것도 왜 그럴까요? 고금리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고금리 때문이에요.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받는 거고 그 역습을 받는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도 고금리 상황인 거고 미분양 주택이 늘다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PF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을 때 어떤 조건이에요? 이거 분양되고 나면 돈 갚을게. 그게 뭐죠? 그게 부동산 PF죠.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계속 쌓일까 안 쌓일까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요. 심지어 이거 되게 재밌게도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2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요? 이게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 언론에 공개된 그 데이터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받아낸 데이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조사해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좌관을 통해서 보좌관분들이 해서 그것을 그 몇몇 국회의원분들이 받아냈어요. 부실 상황을 진단하는 그쪽 금융위 쪽 국회의원분들이.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언론을 통해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보도자료를 뿌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연구기관의 성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료가 나가 있는 건데 그래봐야 22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 지금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는 22년 4분기 데이터나 23년 1분기 데이터가 없는데 미분양 주택은요 22년 3분기 때는 그렇게 6만 호까지도 안 왔어요. 지금 7만 5천 호를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상식적으로 부동산 대출 잔액, PF 대출 잔액이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 건설사의 부도 위험도 있고 갚지 못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거나 이런 지방 건설사들이 그러면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될 수 있죠. 마치 이런 거예요. 미국도.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사무실 공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골마 있는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게 주거용 부동산인데 주거용 부동산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주거용이고요. 상업용 부동산에는 상가,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인데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을 미분양주택처럼 가장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잣대가 이 공실률이에요. 공실이 계속 늘고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 역시 사무실 공실은 이런 것처럼 금융부실의 온상이 될 수 있겠죠. 미국의 지방 중소은행들, 소형은행들이 굉장한 그 부실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감지하실 수 있겠죠. 이게 금융불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금융부실 상황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올해 파산한 미국 은행의 자산이 제가 듣기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파산한 25개 은행 자산보다도 많다고 하던데 네. 괜찮은 건가요? 괜찮지 않죠. 그러니까 2008년은 그게 금융위기였던 거고요. 지금은 금융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금융부실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정말 시스템적으로 그냥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게 금융위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융위기라고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강조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런 지방은행들을 떠안다가 인수하라고 하겠죠. 인수하고 싶을까요? 부실이 있는 은행을 어떻게 인수해요? 그러니까요. 그죠? 상식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시너지 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인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소은행들을 인수하면 인수할수록 그만큼 부실을 떠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대형 은행들이 만약에 제가 그 GSIB라고 하는데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 GSIB라고 합니다. 이걸 FSB라는 국제기구 성격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안정기구라고 여기서 30대 시스테미컬리 중요한 은행들을 산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은행 중에 요 4개는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4개 정도 혹은 그 밑에 급 요 정도 골드만삭스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은행이니까 이런 은행급들이 말 그대로 인수하다가 부실을 떠안다가 같이 부실이 전이돼 인수하다가 JP모건도 좀 위태위태하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뱅크런이 말 그대로 일어나고 그럼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는 파산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근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발가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픈 것뿐이죠. 그렇죠. 심장이 아픈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은행이 부실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넘버 10 안에 정도 되는 은행이 파산하는 위기가 오면 좀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금융위로 갈 수 있죠. 금융위로 갈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나 혹은 연준도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번 FOMC 때도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건강하고 sound, 건강하고 resilient, 회복 능력이 있다. 은행 시스템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게 이 금융부실인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했다가는 말 그대로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가뜩이나 돈이 빠져나가는데 중앙은행으로부터라도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이 금융부실을 생각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이번에 5월 FOMC 때. 근데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고 했고 앞으로도 물가 더 안 잡히면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시 금융부실 상황을 말 그대로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거라고 가정하진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금융위기로까지 갈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럴 소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한 JP 모건 측도 이번 일로 미국 은행의 위기는 끝났다라는 입장 발표했는데 실장님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는? 끝난 건 아니죠. 끝난 건 아니지만 예,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이 뱅크데믹이라는 현상 그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은행이 부실하다라고 느끼면 그냥 우리 금융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통장을 하나만 갖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 개 갖고 있죠. 그러면 이쪽 은행이 부실하면 이쪽 은행도 좀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은행 자체가 염려가 되잖아요. 몇 개도 빼고 안전한 곳으로. 더군다나 나 JP모건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소비자인데 얘가 이 부실한
은행을 떠안았네? 그러면 이 은행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은행주의 주가도 계속 조정받아요. 그럼 은행의 자산 가치나 은행 채권도 은행채도 마찬가지 조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번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어려워지고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는데 디파짓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주가가 13달러, 8달러, 4달러, 3달러 이러다가 지금 인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행을 떠안았으니까 떠안은 은행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은행들도 떠안고 싶진 않을 테고. 근데 미국은 정책적으로 이거 떠안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할 거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지금 금융 위기는 아니지만 금융 부실. 상황이 좋진 않다. 좋지 않은 거죠. 네. 자, 그럼 한국 경제 금융 불안은 좀 어떤 상황이고 한국도 좀 위험할 수 있는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경제도 좀 어렵고요. 지금 부실한 상황이고요. 다만 부실이 위기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융위기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금융기관 중에 하나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신용금고, 이금융권이죠. 새마을금고 이런 섹터들인데 이런 섹터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 사업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 구조 중에 굉장히 많은 다각화된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 사업이에요. 사실 이 저축은행이나 이금융권들이 이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믿지 않으시려 할 수도 있는데 역대급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돈,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지난 2월에 새마을금고 다녀왔거든요. 중앙회를. 정말 역대급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러 사업군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해보세요. 반도체만 만들어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잖아요. 근데 에어컨 사업이 폭망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흔들립니까? 아니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동산 PF 부문의 부실은 맞아요. 부동산 PF 부문의 부실 맞는데 이 금융기관의 도산 이렇게까지는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건설사들이 어렵고 도산할 가능성은 물론 있고 부동산 PF 부문이 위험한 상황인 것도 맞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리 금융부실을 가져다줘요. 다만 이런 거죠.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가지는 않는다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이거고요.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이 좋잖아요. 주가도 올라갔고 그랬잖아요. 역대 최대 영업이익 누렸다고 여러분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금융기관들이 다 그러해요. 다만 중요한 게 그 특정 부문의 부실을 지각하면 역시 부실 여부가 전이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은행 믿어도 되나?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믿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실의 여파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실제 그런 부실 상황에 금융위기로까지 가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요. 스스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자 등록증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업이 찍혀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지금은 그냥 안 해줘요. 우리나라 은행권에서는 그냥 안 해줘요. 건설사들은 돈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실 여부가 진단이 되면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까다롭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부실 상황이 더 크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지각하지 못한 그런 불확실성이 등장했을 때 위기로까지 가는 것이지 이렇게 부실 여부를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말 그대로 금융 위기로까지 갈 거다라고 전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금융 위기는 아니어도 금융 불안의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왔고 많은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 뱅크런, 슬로우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부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은행이 부실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소극적으로 해줘요. 그게 대출 태도 지수, 대출 기준 강화 지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 초록색 그래프가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ISM 제조업 PMI 지수니까 이걸 역으로 환산했으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PMI 지수는 올라갈수록 제조업이 호황이다. 호황. 이건데 올라가면 안 좋은 건데 올라가면 안 좋은 거다. 근데 이걸 역으로 환산했으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거의 비슷하죠. 말 그대로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 대출을 받아야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커피 빈만 사오면 이거 커피 만들어서 팔면 돈을 확실히 벌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대출하죠.
그럼 대출 받아야죠. 근데 커피빈을 사오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까다롭게 해줘서 커피빈을 못 사와요. 그럼 이 기업은 어떨까요? 힘들어지죠. 그게 뭐예요? 경기 침체예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 100개의 기업 중에 80개의 기업이 자금을 조달받지 못할 경우 그만큼 신규 투자를 못하고 그게 말 그대로 그걸 투자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게 경기 침체예요.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부실 상황이 전개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 금융이 부실해진 상황 자체가 금융 위기로까지 갈지는 예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위기로 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금융 위기를 전제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융 부실 상황은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전이 되는 이런 금융 불안 상황에서 이 금융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되죠. 금융채도 떨어지죠. 은행채도 떨어지죠. 더군다나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주니까 기업들에게 유동성이 전가가 안 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더 못하고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신규 투자를 못하고 이게 뭐예요? 경기 침체를 몰고 오는 영향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금융 부실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금융은 경제의 토대입니다. 토대가 부실해지면 집을 2층, 3층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경기 침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너무 나쁜 것으로 보진 마시고요. 정말 지지부진하다 경제가 이렇게 느끼시는 경제다 생각하시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생각보다 23년 내내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보통 여러 기관들이 상저하고로 보는데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덜저 뭐 이 표현을 해본다면 고가 아닙니다. 하반기가 고가 아니에요. 상반기가 너무나 극저고요. 하반기도 저죠. 근데 극저에서 저로 가는 거지 그 저에서 고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금융 부실이 장기화되면 극저에서 극저로 가는 거예요. 이 회복되는 지점이 더뎌져요. 그것을 이 IMF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rocky recovery. 이 여정이 울퉁불퉁하다. 그러니까 돌길이다 이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돌길이에요. 빨리 갈 수 있어요? 회복이 더 더뎌진다. 돌길이라는 거, 험난하다 이 뜻이에요. 파월은 이거를 범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정이 이 길이 범피하다, 울퉁불퉁하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금융 불안은 경기 침체를 더 자극시킬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아닌 이제 경기 침체라고 이제 계속 늘 강조하셨는데 혹시나 그럼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공통점 같은 게 있는지 혹시나 뭐 경제 위기로 가는 뭐 정말 위험한 신호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3년 경제의 핵심은 금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물가, 금리, 시장, 고물가가 찾아왔고 전쟁 이후에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고 그 금리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 시장에는 여러 가지 시장이 있죠. 그중에 외환 시장에는 강달러를 만들었고 자본 시장에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었고 자산 시장에는 역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집값 떨어지는 일을 만들었고 실물 경제는 경기 침체를 몰고 왔고 금융산업, 금융섹터에는 금융 부실을 만든 거예요. 이 모든 22년, 23년 경제를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금융 부실 정도가 심해지면 금융 위기로까지 갈 수는 있는데 금융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그 경향성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대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무너지면 그거는 진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은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부실이 이어지고 주가가 막 급락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공포감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금융계를 믿지 못하고 그러면 역시 어렵다. 그런 것들이 느껴질 텐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파산하거나 그런 시그널들이 있으면 지금은 금융이니까 핵심이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의 부실이나 말 그대로의 파산, 인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의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역시 투자은행 중에 4위 은행이 그 위기 상황에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금융위기로 전개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 한도를 두고 미국이 이제 시끌시끌 하던데 좀 어떤 상황인 건지 미국의 빚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일부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어려워진다. 3대 경제 주체가 다 어려워진다. 네. 근데 가계, 기업, 정부 중에 예를 들어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진다 네. 라고 하면 정부는 같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정부는요, 여러분 가장 쉽게 디파인하면 이렇습니다. 15명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한테 너가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해. 그래서 우리가 회비 낼 테니까 우리 회를 잘 운영해줘. 우리 테니스 모임이 있다. 그럼 너가 잘 운영해줘. 그게 정부예요. 동호회 회장 및 총무 역할. 작은 정부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근데 우리가 회비를 낼 여지가 없어요. 회비를 못 내고 오히려 좀 돈 좀 주세요. 나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네네. 라고 하면 할수록 이 운영진은 어떨까요? 탈퇴하세요. 탈퇴를 시키거나 어려워지잖아요. 나가. 동호회 만들면 안 되겠어요. 자, 네. 이런 거야,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로부터 세금 받고 기업으로부터 세금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인데 네. 세수가 딸리죠. 특히 부동산 거래가 덜 되니까 완전히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거래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정부가 운영되기 어려운데 하물며 어려운 국면이니까 2020년 팬데믹, 22년의 그 전쟁 그것으로 인해서 메꿔야 되잖아요. 뭘 메꿔요? 재정을 투입하면서 그러니까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까 정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기업 정부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세수는 덜 거치고 지출해야 될 건 많으니까 부채가 쌓이겠죠. 그 부채 규모를 보여드리면 이 부채 규모가 정점에 다다랐는데 뎁슬링이라고 합니다. 뎁슬링 혹은 퍼블릭 뎁슬링 이게 부채 한도라는 개념이에요. 부채 한도가 이 선 그래프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역대 어느 정부 상관없이 이게 공화당이고요. 이게 민주당. 아, 파란색이. 그렇죠. 파란색이. 금융위기 직후에 오바마 행정부 빚이 급격히 늘어요. 이때도.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뭐 하다 보니까 빚이 느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빚의 규모가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링, 부채 한도. 이 부채 한도는 의회에서 설정해요. 물론 여당과 야당이 동의해야 부채 한도를 올리자 여부를 동의했을 때 올리는 건데 근데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단 한 번도 그 한도를 조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조정하죠. 역시 이번에도 부채 한도를 조정하자. 왜냐하면 이만큼 다다랐으니까. 지금 이만큼 다다랐으니까. 그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근데 보시면 그 부채가 있고요. 계좌가 있습니다. 연준에다가 돈 쓸 돈, 소위 현금성 저축이 있다고 보면 좋아요. 근데 그 저축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바닥에 드러나고 있어요. 네. TGA가 바로 그런 성격이에요. 저축액이 쭉 바닥을 향해 가고 있죠. 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걸 합하면 여러 가지 제가 복잡하니까 설명을 간소화한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뎁슬링이 여기 있는데 점선 이 리밋을 지나는 지점이 대략 7, 8월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7, 8월 즈음까지 이 실링을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가부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야가 대치가 된 상태, 이 대치가 된 상태에서 여는 열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실링을 올리자. 역대 정부에서 계속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상황이 또 녹록지 않다. 당연히 조정해달라 하는데 야는 어떻게 할까요? 조정하되 조건을 달아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야가 막 대치된 상태에서 막 싸우잖아요. 뭘 인정 안 하고 서로 헐뜯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근데 좀 합리적으로 싸우는 거죠. 싸우되 어떻게 하냐? 지출 조정을 해라. 지출을 너무 방만하게 너네 정부가 경영한다. 그 지출을 좀 줄여라. 지출을 줄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다음 정권을 잡기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싸움이기도 해요. 굳이 따지면 정치적인 싸움이 없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하니까 실링을 우리가 올려주긴 올려줄 수 있는데 지출 계획을 좀 축소시켜라. 근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 나 그럴 수 없어. 그냥 실링만 조정해. 하고 대치된 상태예요. 대치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불안하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말 그대로 미국이 자존심을 구긴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이 뒤에 TN이라는 걸 저는 트릴리언. 네, 제가 처음 봐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 거죠? 30조 달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30조가 아니라? 예, 30조 달러죠. 미국이니까. 야, 그럼 왜 공세기가 더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조 4천억 달러가 실링이에요. 네.
그 실링에 거의 근접해 와 있는 상태고, 부채도 부채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준에 터놓은 그 계좌 잔고가 조정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 이게 0이 되는 순간 이걸 부채 한도를 넘어설 수 있죠. 그 상황에는 미국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국가 부도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미국 국가 부도 가능성이 뭐 저는 유튜브에서 그냥 완전히 어그로를 끌기 위한 카피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거는 아니었군요. 근거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표로 나온 거예요. 국가 부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된 적이 없었고 그 전에 대치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된 적이 없고 대치된 상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전에도 대치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금리 상황에 대치됐으니까 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국가 부도 말고도 지금 금융부실이라는 것도 미국 경제에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규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이죠. 미국 국가 부도 가능성으로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는데 네. 사실 저 같은 이제 경알못들은 CDS 프리미엄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일단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CDS 프리미엄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요걸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 자가 있고 돈을 빌려받을 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빌려주되 이 사람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물론 대출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름의 보증을 서주면 좋겠죠. 그렇죠. 보증을 서주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고 싶겠죠. 그렇죠.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 금융기관이 나름의 보증을 서준다. 다른 말로 보험을 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든다. 네.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은 유독 사고가 많아. 사고가 잦아. 그럼 보험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죠. 안 해주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죠. 그럼 굳이 보험을 해주려면 보험료를 올리죠. 높여야 되겠죠. 그럼 보험료가 높은 그 운전자는 사고율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되죠. 어느 정도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저축이나 투자자가 있을 때 혹은 돈을 대출이나 투자를 피투자자 역할을 할 때 이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담보를 해주거나 보험을 들어주는 게 일종의, 이것은 CDS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만약에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겁니다. 미국의 CDS 추이를 보시면 1년 기준, 5년 기준의 CDS가 다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3년. 그리고 이 151.9, 제가 어제 밤에 이것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그냥 미국 역사상 최고치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근래 최고치란 건가요? 근래가 아니라 역사상. 역사상. 예, 미국 역사상 최고치고요. 5년 기준의 CDS 프리미엄도 역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고요. 또 재밌는 것은 23년 연초에 1월 달쯤에 이 1년과 5년치가 역전됐어요. 그만큼 이 단기 금융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도 위험이 점화됐고 이게 급격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 부도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진단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불확실하다. 이토록 대치된 적이 없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좀 평가하는 것. 물론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설마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으로는 이 대치된 상태에서 극적인 어떤 타결을 볼 거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물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정적으로. 그러나 이토록 불확실한 적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도 국가 부도 가능성이 점진된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게 바로 오바마 정부 때죠. 2011년. 네. 그것을 이름하여 2011 The US Debt Ceiling Crisis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나름의 위기 상황에 놓였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고, 그때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리쇼링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재정 투입이 많겠죠. 이 보시면 재정 투입 양이, 당시 경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빚의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죠. 이때 마찬가지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급격히 늦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랑 오바마 행정부랑 약간 유사한 상황, 그러니까 경제 위기
직후에 이런 경제 상황을 직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의 특성도 있어요. 재정 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뭐 이런 노력을 많이 하죠. 당의 성격도 물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납니다. GDP 대비로도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 볼 수 있죠. 이게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부채 규모가 다른 어떤 정부보다 이 증가폭이 가파르죠. 파란색 바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늘다가 팍 늘죠. 그리고 역시 또 팍 늘죠. 이런 국면에 2011년에 부채 한도에 다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가 대치된 상태였고 이 대치된 상태에서 야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부채 한도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을 끌었었어요.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름하여 제가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Debt Ceiling Crisis라고 이름 붙일 만큼 부채 한도 위기 상황에 직면했었고 이때 만약에 한도를 한 번 더 조정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부채 위험, 말 그대로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만약에 국가부도 사실 그런 일까지는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국가부도 상황이 되면 말 그대로 기업이 부도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주죠. 기존에 계약했던 공급사한테 커피빈을 받았어요. 그럼 커피빈을 제공한 커피빈 공급업체한테 돈을 못 줘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부가 이런 디폴트 상황에 처하면 말 그대로 정부가 고용한 인력들 월급을 못 주죠. 미국 정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미국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절대 운영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군대 다녀왔죠. 우리는 의무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떤 제도예요? 모집이잖아요. 모병제잖아요. 모병제잖아요. 월급 주잖아요. 그럼 군인한테 월급을 못 줘요. 안보 상황이 위태해집니다. 미국 하면 안보고 미국 하면 국방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 군인들이 아마 봉급 받으니까 일하지. 뭐 대부분은 뭐 충성심으로 일한다고 쳐보더라도 그래도 돈이 있어요. 지금. 일부라도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특히 국방인 거예요. 치안도 마찬가지죠. 치안 상황이 난리가 나겠죠. 국방 상황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운영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국가가 진짜 위태위태해지고 만약에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미국한테 악감정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틈을 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이슬람 국가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안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어쨌든 밀린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까는 거. 그죠? 공장 같은 거 지어가지고 자국에 많이 유치시키려는 리쇼링 정책.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단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돈 못 받으니까 이 사업이 운영이 안 돼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만 해도 7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은 그만큼 정부가 돈을 쓰는 과정이니까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겠죠. 이들이 돈을 못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명확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나 치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의 존립 가능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그럴 위험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국가부도 상황에 어느 정도 이제 근접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니까 국가부도 상황 처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좀 더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이죠. 네. 이건 현실적이고요. 2011년 당시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 3대 평가사 중에 여기서 하나죠. 말한 건 S&P 500, S&P 지수 아닙니다. S&P, 예.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S&P, 무디스, 피치. 3대 신용평가사가 뭐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업의 신용 등급도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2011년에 당시 트리플 A였어요. AAA,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시켰어요. 그럼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질까요? 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 자금,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신용 등급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신용 등급이 실제 2011년에도 강등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치된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그때 극적으로 타결이 있었어요. 타결이 있었고 타결이 있은 후에 강등됐어요. 마찬가지 미국 경제가 이렇게 부채 한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게 만들고 세계적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주셨으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만 뭐 70억 인구 중에 예를 들어 30억 인구가 세계 이게 미국이 난리 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모르는 만큼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의 자금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도 그때 강등됐고 말 그대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그럼 미국에 대한 자산 가치가 폭락하겠죠. 뭐 자본 가치도 폭락하고 그러면 그것은 곧 실물 경제에 더 악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하물며 지금 미국 경제의 국가부도 상황 말고 금융부실까지 계속 가중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신용등급 강등까지 연결되고 금융부실이 더 강하게 전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년 지금의 부채 한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이런 미국 경제는 강한 경기 침체 양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다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이제 FOMC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2023년에 기준금리 인하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금리 인하 있을 거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아마 22년 6월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때는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23년까지 금리 인하 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경제전망서 냈을 때도 23년에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경제 읽어준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무료 PPL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굳이 따지면 이제 하반기 경제전망의 성격이 있는데 다시 한번 봐도 23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근거를 뭐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요즘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연준은 금리 인하 그럼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연준은 없다고 말하죠. 지난 FOMC 때도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시장은 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시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기준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미국 경기를 봐야 되고 두 번째 금융을 봐야 되고 세 번째 물가를 봐야 돼요. 중앙은행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가 경기 안정,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근데 금융 안정 부분은 좀 전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금융 안정 부분은 금융부실한 상황인 건 맞아요. 제가 봐도 맞고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는 건 누구예요? 연준이에요, 연준. 근데 연준은 뭐라고 판단해요?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여부를 결정하는 그 주체는 연준인데 연준은 아직도 미국 은행 시스템은 괜찮다. 네, 괜찮다. 건강하다. 회복력이 있다.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진 않는다. 이러다가 말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안정 부분에서는 안도해도 된다. 금융부실 때문에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다. 연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이거대로 안 되면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 안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안정 상황을 보면 IMF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난 22년 10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1.0%로 이렇게 깔아앉을 것이다. L자로. 이거 뭐예요? 이게 경기 침체죠. 근데 23년 1월 들어서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23년 4월 들어서 또 0.2%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어요. 물론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모습은 22년보다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경기 침체다. 우리가 용인한 이 정도 경기 침체는 와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그런 경미한 경기 침체, 나름발로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준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가 불안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 두 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볼 게 물가 안정 여부인데 이게 제일 핵심이죠.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연준은 정리하고 있냐면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2%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까지 도래하려면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개월의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찍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23년 끝자락에 2%대 물가 상승률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이쯤이면 2%대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두 개월의 물가 상승률이 2%대 본다고 해서 그게 물가 안정화됐다, 목표하는 물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연간 기준이 그렇게 도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안 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 상승률은 도저히 안 잡히고 있어요. 어쩌면 시장에서는 이게 물가 상승률이 요만큼 잡힌 것을 보고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미국 연준은 이 물가가 안 잡히는 근원 물가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물가 불안에 대해서 진단할 때 이 기여도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CPI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2년 6월에 CPI 물가 상승률이 9.1%를 기록했어요. 이게 41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름 떨어져줘서 23년 3월 달에 CPI가 5.0으로 떨어졌어요. 이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CPI가 또 발표될 텐데 5.0도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져 주는 것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근원 물가예요. 근데 근원 물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부터는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식료품 물가 잡는 일은 연준의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AI 조류 독감이 퍼졌어요. 네. 그럼 달걀 가격 치솟죠. 닭고기 가격 치솟죠. 그러면 누가 걱정합니까? 농림부가. 농림부가 뭐 해요? 달걀을 해외로부터 빨리 수급받아가지고 달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노력하죠.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는 굳이 따지면 농림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굳이 따진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에너지 물가는 역시 미국의 에너지부가 걱정할 일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근데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많이 잡혔어요. 근데 중앙은행이 고려하는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물가를 잡는 일은 근원 물가를 잡는 일인 건데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불안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인상했지 인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몇몇 전문가분들은 연내 금리 인하 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연내 금리 인하한다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다른 분들의 생각을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부터는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저의 생각은 뭐냐면 금융 사이드에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렇게 금리 인하 곧 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데 곧 금리 인하 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영역은 아마도 글로벌 IB뱅크 또 증권사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대인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본인이 보고자 하는 바를 더 집중해요. 듣고 싶은 얘기만 집중해서 들으려는 경향성이 조금은 있어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은 보고 있는 데가 근원 물가인 거고 시장은 근원 물가보다는 물가 상승률 실적치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물가 말고도 나머지 요소 금융 부실 상황이 금융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아닌가.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 부실 상태에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연준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시장의 기대는 제가 이거 누차 강조했었죠. 이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물가 많이 잡혔구나. 근데 중앙은행은 뭐를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같은 실적치를 보더라도 물가 안 잡힌 걸 더 집중하는 모습인 거고 시장은 물가 많이 잡힌 것에 주목하는 거. 사실 이게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입니다. 각자 보고자 하는 데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시장은 왜 이렇게 기대를 거나 얼마 전에 2월 달만 해도 PCE 발표 전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고 계속 동결하다가 7월 달에는 인하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 달 지나서는 7월까지 인상하다가 9월부터 인하할 거야 기대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물가 지표의 발표나 근원 물가 지표의 발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걸 주목하는 거야. 실제 오늘도 페드워치나 여러 자료들을 IB뱅크들의 자료를 보니까 22년 말 23년 초 1, 2월 달까지만 해도 그 시장에서 주목하는 지표가 그냥 PCE나 CPI였는데 이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근원 PCE, 근원 CPI를 또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보고 싶었던 게 CPI, PCE였고 지금은 또 주목하는 게 왜냐면 근원 물가가 잡혀야 되니까. 근데 근원 물가가 안 잡히는 현상을 볼 때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어떻게 보면 IMF나 월드뱅크나 OECD, 페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볍게 보여드린다면 IMF입니다. IMF는 24년이 지나서야 24년 1분기가 지나서야 금리 인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같은 경우도 23년 연내 금리 인하 없고 24년 1분기가 지나서야 금리 인하 있을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만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어쨌든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에 부합하게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는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5월 FOMC 회의에서 혹시 파월의 멘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있었나요? 금리는 0.25 올렸었죠? 맞아요. 금리는 우리 시장이 기대했던 바대로 그대로 베이비 스텝 인상했는데 역시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인상하고 인상함과 동시에 이게 FOMC 성명서예요. 그대로 제가 그냥 캡처한 겁니다만 여러 가지 문구를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elevated.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문구가 사라져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엘리베이트 되고 있다. 여전히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이 표현, 이 문구가 사라져야만 금리를 확실히 동결할 거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sound and resilient. 굉장히 건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를 하고 있다? maximum employment. 완벽한, 이게 완전 고용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대 고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부합하게 금리 인상해 나가겠다. 근데 이 실업률이 완전 고용이거든 지금. 또 최근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실업률 지표도 더 떨어졌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금리 인상 해도 된다는 사인이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 3월 FOMC 때는 여기에 additional policy, forming, 그러니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단행한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지난 3월 FOMC 때는 sum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sum. 그러니까 몇 차례. sum은 한 번이 아니잖아요. 두 번 이상이잖아요. 두 번 이상의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아무래도 appropriate, 적절할 수 있겠다. 혹은 뭐 기대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anticipate, 기대된다. 두 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긴축적 통화 정책이 아마도 anticipate, 기대된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썸이라는 단어를 지웠어요. 그러면 두 번 인상이 아니라 많아야 한 번이라는 느낌이 되죠. 이거는 썸이라는 단어 하나를 지운 것은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게 이겁니다. 썸. 그리고 anticipate, 두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기대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를 그게 적절할지 여부, appropriate, 적절할지 여부를 좀 진단해 보겠다. 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많이 바뀐 것이다.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을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이고 어쨌든 다음에 있을 FOMC 회의 때 6월에 있을 FOMC 회의 때까지 5월 CPI 발표되죠. PCE 발표되죠. 그 밖에 또 6월달 초에 발표되는 CPI도 있고 이런 지표들을 봐가면서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전개될까요? 금융부실 상황이 얼마나 더 전개되는지 이런 걸 봐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동결할지 판단하겠다. 이게 FOMC 회의에서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망한 것은 성명서가 발표된 게 새벽 3시고요. 그리고 30분 있다가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때 기자회견 때 금리 인상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라고 표현했어요. 아직도 뭐라고 표현하냐 long way to go. 물가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시장이 또 그 부분에서 실망했지만 저는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연준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명서를 보면 확실히 바뀌었으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고 이게 라스트 댄스구나, 마지막 춤춘 거구나 라고만 보시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금융부실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또 없다. 그래서 계속 동결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OECD가 진단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 IMF가 전망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2022년 10월이 저점이다. 23년에 반등은 하지만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좀 주가 흐름이랑 환율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도 역시 작년 요맘때 1년 전에 드렸던 말씀과 큰 차이가 없고요. 그때랑 드렸던 이야기랑 역시 똑같습니다.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다. 주가의 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금리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왜? 22년 내내 주가가 조정받은 이유는 금리 인상 스탠스였고 다만 주가는 항상 이 금리에 선행하니까 23년 2분기 정도가 기준금리의 정점이다. 5월이 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4월로 봤거든요. 지금은 5월로 본 거고 혹은 6월로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4월로 보나 5월로 보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때가 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는 주가의 조정을 다 선반영된 게 22년 10월이었던 거고 근데 그 이후로 금리 인상 스탠스가 더 길어지고 더 높아진다 라고 보면 추가적인 조정이 몇 번 있는 거죠. 그러나 22년 10월보다 더 떨어지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주가는 반등하지만 박스권에 갇힌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박스권에 갇힌다고 표현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주가가 무너지는 거야. 은행사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또 무너지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하는데 또 무너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23년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정확히 1조가 안 되는 6천억 원, 6,300억 원이었는데 이 실적은 정확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이에요. 당연히 실적이 낮으니까 영업이익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더 떨어졌죠. 6천억 원. 이게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3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6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6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 것이고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재고예요. 제가 이거 재고율 계산하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통계청하고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데이터입니다. 이 그래프는 아마 여러분 언론을 뒤적거려도 아무데도 안 나올 겁니다. 예, 아무데도 안 나올. 아마 요 그래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95년부터 장기로 끌어온 그래프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제 김작가 TV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예. 근데 이 보시면 IMF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그 터지기 직전에 재고율이 역사상 정점을 찍었었던 거예요. 이것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반도체 재고 지수와 반도체 출하 지수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저는 이 재고율이라는 통계가 조금 이 의미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통계청하고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재고 상황을 공식적인 통계로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요거 하나니까 이게 맞다고 가정하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시죠. 근데 재고가 이렇게 쌓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반도체도 역시 선행지표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마우스를 만드는 로지텍이라는 기업이 마우스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의 생산 계획을 줄이겠죠. 신제품 출시도 줄이겠죠. 그러면 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할 때 오늘 이 마우스를 사지만 이 기업이 반도체를 조달받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적어도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안 팔릴 것 같아. 다른 말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반도체 재고는 언제가 안 좋은 거예요? 1년 전에.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재고가 먼저 급격히 쌓이고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1997년 끝자락 8년 이 정도가 경기의 저점이니까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전에 재고가 더 쌓이는 거예요. 이 지점의 재고율은 왜 떨어졌냐면 99년은 회복될 거라고 보니까
이 지점부터 재고가 하락하는 거 이해가시죠? 1년 전이야 선행 사이클이 먼저 돌아요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 지금 재고율이 이렇게 쌓인 것은 23년 초예요. 22년 끝자락. 근데 23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니까 본격화되니까 재고가 먼저 쌓이는 거예요. 재고가 왜 쌓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구재 수요가 둔화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국면에 쌀 소비 줄이지 않는다. 필수재적 소비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 이게 줄어서 소비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는 내구재 들어가는 부품이고요. 내구재 수요가 줄어서다. 그러니까 내구재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는 게 재고율이 먼저 급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력 산업인데 이때 재고가 쌓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디램 가격이 딱 떨어지죠. 반드시 그래요.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락하는 거예요. 자, 매출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영업이익 줄어드는 속도가 더 가파르죠. 그게 바로 가격이에요. Q 곱하기 P잖아요. 양 곱하기 가격인 거예요. 근데 양도 줄지만 가격은 더 빨리 주니까 영업이익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경기 침체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듯이 어쩌면 22년 내내가 주가가 더 먼저 떨어지고 이게 반도체가 선행지표격이라고 했잖아요. 재고율이 제일 정점으로 쌓이는 그 지점이 말 그대로 주가의 저점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은 23년 1, 2분기가 더 안 좋죠. 사후적으로 안 좋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주가도 저점인 게 23년 10월 맞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정점도 22년 10월 맞아요.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지표도 물가도 정점 찍고 이제 확실히 안정화되겠네 라는 믿음이 시작될 때가 23년 10월이에요. 22년 10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표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유가도 22년 2분기가 정점 맞아. 그 이후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야. 심지어 지금도 오펙에서 뭐 감산 합의한다 이렇게 해도 22년 2분기만큼 고점 찍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국제 유가 정점론 이런 것들도 기준금리 속도 조절도 들어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거시지표 반도체 재고율까지 이런 모든 거시지표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22년 10월로 저는 진단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나름 환율도 강달러 기조가 해소되진 않지만 그거보다 높진 않다. 주가도 지금 주가가 대세 상승하진 않지만 22년 10월보다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다 모든 지표들이 그런 성격이 있어요. 금리도 인상은 하지만 속도가 둔화되거나 동결한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이런 성격의 것이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23년에 이 자본시장 이런 시장의 모습을 그림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바닥은 찍은 거지만 그래도 뭐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박스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올해 내에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 둘 간에 이제 관계가 없다고 하는 전문가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죠. 제가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금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리 중에 부동산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금리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있고 기업대출이 있잖아요. 그 가계대출 중에 일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일부는 소액대출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일반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은 겁니다. 이 가계대출 금리가 초록색이고요. 나머지 대출 금리가 있는데 이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먼저 정점 찍고 꺾이죠. 그리고 나머지 가계대출 금리는 후순위로 꺾이죠. 보시면 소액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은 더 끝까지 가다가 꺾이죠. 꺾이는 모습이 가장 먼저 꺾인 게 이 지점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에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조정되겠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구간에는 매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발동해요. 볼까요? 매수 심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리가 치솟을 때 매수 심리, 여러분들이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 그 자체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극저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22년 끝자락 이 지점으로부터 매수 심리가 다시 반등하죠. 이 구간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구간하고 일치하죠. 여러분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치솟는 구간하고 일치하죠. 금리하고 매수 심리하고 그냥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 매수 심리가 왜 그러하냐면 우리 가게가 10억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10억짜리 집 삽니까? 13억짜리 삽니까? 좋은 거 살려고. 좋은 거 사고 싶죠. 그 나머지를 뭘로 메꿔요? 대출로 메꿔요.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 3억을 대출 받아야 되는데 전년에는 3억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이자 상환해요. 그럼 100만 원 갚을 능력은 있어요. 근데 200만 원을 상환해야 돼요. 200만 원은 못 갚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니까 구매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구매 의사도 어떨까요? 아, 옛날에는 뭐 100만 원만 내도 됐는데 200만 원을 내라니까 구매 의사가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굳이 이런 구간에 내가 집 사야 될까? 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더 심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투자할 땐 더 심해요. 투자자들이 이 집을 사서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률만큼의 마진을 보려고 하는데 이자 상환 부담이 뭐 5%, 6% 되면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싶을까요? 거기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특히 말이죠. 집 가격을 결정짓 때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수요 중에 내 집 마련 수요가 있고 나머지는 투자 목적의 수요가 있겠죠. 근데 내 집 마련 수요는 크게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집 마련 수요는 그 규모가 거의 균등해요. 불변해요. 예를 들어 이사 수요라든가 첫 내 집 마련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첫 내 집 마련 수요만큼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집을 정리하는 수요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 너무 죄송하지만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이런 것처럼 파는 수요도 같이 비슷하게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수요에서 큰 역할을 미치진 않아요. 내 집 마련 수요는. 그런데 내 집 마련 수요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의 수요는요. 다주택자분들 정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는요. 여러분 투자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금리 올라가면 그냥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하고자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벌써부터 금리는 이렇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 금리 가지고만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을 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김작가 TV에 나와서 우리 네 분하고 설명을 드릴 때 그때는 이런 자료를 못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보신 분이 이 영상을 다시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겁니다. 등락률이 2020년에 치솟았죠. 이게 전주 대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솟고 지난주보다 솟으니까 이게 플러스 위를 맴돌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밑돌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 저금리, 제로금리 나올 때 급등했죠. 그 급등세가 유지되죠. 그리고 21년 끝자락부터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했거든요. 2차례. 그때 상승세가 둔화되죠. 그리고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할 때 급격히 떨어지죠. 그리고 22년 끝자락에 11월 정도에 등락률이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반등하죠. 다만 반등한다고 해서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는 거다. 낙폭이 축소되는 것이지 이게 집값이 이제 뭐 지난주보다 떨어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플러스로 올라갈 때 이게 0을 찍고 올라갈 때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아직 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점은 0을 통과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지금은 금리를 가지고 질문 주셨으니까 22년 10월 11월 끝자락이 가장 낮은 매매 가격 등락률이었어요. 0.5% 마이너스 0.5에 가깝죠. 물론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100가지도 넘어요. 금리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를 볼까요? 22년 끝자락에 정점 찍고 떨어지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때 매수 심리가 반등하고 이 정도면 집 사도 돼 하는 수요가 발동하니까 매매 가격이 극저점은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금리를 보시면요. 제가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가중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코픽스로 보면 좋겠어요. 코픽스는 은행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조달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이 있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먼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 대출자는 집을 살 의지가 생겨요. 그런데 기존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밸런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금리를 적용받고 계신 거예요. 변동금리 대출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잔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올라가기만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금리에 허덕이고 계시다. 그러니까 23년 상반기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드린 게 거기서 그런 거고요. 그러나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이게 떨어지니까 주택 구매할 여력은 되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단기 코픽스를 봤을 때 향후의 금리를 볼 수 있어요. 기준금리는 인하한 적이 없어요. 계속 인상만 하거나 동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면 이때부터 우리는 계속 동결하거든요. 동결하다가 이 지점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22년 끝자락에 정점 찍고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부터 갈치자 행보를 보이죠. 이 그래프의 모습과 이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사하죠. 그러니까 더 떨어지진 않고 갈치자 행보를 좀 보이는 듯하죠. 그럼 향후에 시중금리가 어떻게 전개되냐? 금리가 동결될 때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을 찍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 값이 언제까지 이 마이너스 횡보를 할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지 그것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같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지표 하나는 가격 등락률 그 자체입니다. 일단 이걸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준비하실 시점은 왔지만 그리고 전국 기준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지점이 조금 더 빠를 것이고 지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만 이 지점을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률이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나를 보시면서 지금 매수 시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참조하시고 이게 금리와 부동산 매매 가격이 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설명드리는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론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해 준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 바닥이냐 바닥 아니냐 했을 때 아직은 바닥 아니라고 보시겠네요. 바닥 아닌 거죠. 어떻게 이걸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직도 매매 가격 등락률이 저점인 거고 마이너스 안에서의 바닥인 거지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바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보시면 재밌는 현상들 탈동조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별 분양 실적을 보시면 많이 바닥 찍고 올라왔네. 분양 실적 23년입니다. 근데 24년 분양 실적이 1월보다만 올라온 것이지 10년 평균이 이 회색지대인 거야. 이 핑크색 지대. 이거보다도 낮고요. 21년 3월보다도 낮고 22년 3월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분양 실적이 1, 2월 달보다만 올라간 것이지 이게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세모 표시, 이게 정부가 표시할 때는 세모를 마이너스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전국은 다 마이너스죠. 어떤 때랑 비교해도 등락률이 마이너스예요. 그 수도권도 다 마이너스죠. 어떤 때랑 비교해도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재밌게 인천도 다 마이너스고 경기도 마이너스고 지방은 하물며 다 마이너스죠. 서울이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서울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서울은 분양 실적이 전년 3월보다 반등했고 1, 2, 3월 전 분기보다도 반등했고 5년 대비보다도 반등한 거예요. 3월 기준으로는. 서울은 그런 거예요. 서울은 그런 것이지 그런 서울의 몇몇 기사를 가지고 전국이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주택 매매 거래 현황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매매 거래량이. 그래서 22년 수준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건 전국이잖아요. 전국 중에서 일부가 서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매매 거래 현황이 전국 기준으로는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 수도권이 반등해서지. 근데 지방은 증감률로 봤을 때 눈계로 봤을 때 다 온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총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세 가지 지표인데 그 다음 하나가 미분양 주택 건수다.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2020년에 급격히 해소되죠. 금리랑 똑같아요. 금리 인하할 때 미분양 주택이 해소돼요. 구매 여력이 있고 구매 의사가 있는 거예요. 21년에 미분양 주택이 그냥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돌죠. 이때 집값이 반등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2년 역시 이때까지는 상승세예요. 22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완만하게 쌓이죠. 상반기 왜? 이때는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리고 22년 중반부터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죠. 빅 스텝으로 인상하잖아요. 금리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중금리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2년 끝자락에 정점 찍죠. 미분양 주택 건수가 다소 완만하게 해소되죠. 자, 이 그래프랑 이 금리 그래프랑 유사하죠. 그리고 이 주택 가격 등락률이랑 유사하죠. 다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다 같이 보면 거시경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락률이 결국 금리가 횡보할 경우란다면 이게 계속 마이너스에 맴돌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 시중금리가 급격히 추가적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면 0을 찍고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고 0을 찍고 플러스로 반등하는 그 지역은 분명 서울일 거고 나머지 지역은 더디게 그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무주택자분들에게 지금이 기회인 건 아니고 요게 플러스로 갔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 이제 조급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조급하게 사면 지금 사는 거고 덜 조급하게 사면 마이너스 0.1 이쯤에 사겠죠. 근데 마이너스 0.1에서 언제까지 또 황보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난주보다 1%가 떨어진다. 그러면 20억짜리에서 1%가 떨어진다.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0.1%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치 월급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이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횡보할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내 집 마련하신다면 0을 통과해서 플러스를 찍는 지점에 사시는 게 안정적으로 사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금리랑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다 검토해봤는데 이번에 출간하신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요 책에서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멘트를 남기셨는데 요건 좀 어떤 의미예요? 제가 한 6년 전쯤에 첫 책을 쓸 때 우리 작가님도 책 많이 쓰셨지만 그때 제가 여러분께 던져드렸던 메시지가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출간하는 모든 책에 이 문구는 어디인가에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유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2년, 23년을 보내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님의 길을 안내받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그림 때문이에요. 그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좀 존경하는 화가의 그림인데 독일 그림이고 1568년 그림입니다. 이 네 명이 장님이에요. 블라인드. 그리고 그 장님이 장님의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 보면 당연히 길을 제대로 못 찾을 수 있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내가 눈을 감고 있다 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도 판단을 못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현업의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이 뭐 경제나 재테크나 그 분야만 연구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문가 분들도 경제를 보거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려면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의 언어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어떤 독자분의 댓글을 좀 읽었었는데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그 예를 들어 축구 경기의 정확한 룰을 아는 사람, 야구 경기의 룰을 아는 사람은 그 재미를 알아요. 제가 사실 아직까지도 업사이드의 기준을 잘 모릅니다. 남자치고 되게 무식한 업사이드 기준 정확히 아세요? 축구. 예, 축구할 때. 그 수비수보다 패스 던질 때 그 앞에 맞아요. 뭐 얼추 그런 건 아는데 제가 명확하게 뭐가 업사이드인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 짓고 정확하게 해설하는 것을 들으면 그 축구 경기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의 룰을 알고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의 언어를 알면 우리 테니스 치지만 테니스의 룰이나 언어를 알면 더 재밌죠. 더 재밌는데 모르니까 저게 뭐 하는지 테니스 저거 어떻게 카운트하는 건지도 모르면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경제에 대한 해설이나 경제에 관한 뉴스 신문이나 책을 보아도 여러분이 얼만큼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를 장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많이 흡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 말고 더 훌륭한 더 객관적으로 경제를 진단해주는 그 진위 여부를 좀 구분하시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찾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눈을 뜨셔야만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경제 입문을 하셔야 된다. 이제 또 다음 촬영이기 때문에 이제 가셔야 돼서 마지막으로 그럼 왜 경제 공부해야 하는지만 한 번만 딱 강조해 주세요. 경제를 모르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알면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인생이 불편하진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경제를 모르면 당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는 바로 언어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기 위한 언어예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모른다고 미국에서 못 삽니까? 살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알면 더 잘 살거나 안 당하거든요. 결국 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언어를 장착하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경제 진단하고 평생 이렇게 살았다 보니까 경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많이들 질문 주셔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제는 이렇게 입문하시면 됩니다 하고 쓴 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작가 TV에서 실장님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도움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 보시면 경제를 이해하는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실장님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손님은 김관 실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